자, 여러분 우리 2023년 출제된 마지막 12월 기출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상 좀 12월 문제는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23년 12월 문제도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풀어보셨을 텐데 사실 그간의 난이도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실제 우리가 회계관리 1급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들도 일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내용도 좀 상당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나왔던 형태로 나왔던 지문들도 좀 생소한 지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는 좀 더 어렵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이렇게 출제되는 또 달도 있기는 해요. 이게 뭐 난이도를 좀 맞춰오지만 한 번씩은 또 조금 난이도를 어렵게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게 항상 좀 연말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법인세 파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총론하고 법인세 파트 살펴보면서 우리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조세의 분류 기준과 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고요. 조세의 사용 용도가 특정하게 지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는 목적세하고 보통세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는 인세하고 물세, 우리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과세 물건의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 종가세하고 종량세가 있고요. 과세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누죠?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눕니다. 그래서 독립세하고 부가세는 세원이 독립되어 있는가, 독립된 세원인가를 가지고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갈게요.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국세기본법을 배우질 않았잖아요. 회계관리 1급에서는. 국세기본법이 우리 기본서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국세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할 때 언급 정도로만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를 조금 벗어나기도 하고, 그럼 도대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세법의 어떤 이 DNA와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최대한 정답을 찾아내는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세법 전체가 범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회계관리 1급 수준에 맞는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기본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넘는 부분이 출제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을 막 공부할 만한 거는 효용 가치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할 것들을 충분히 알아두고 전체적으로 세법의 기준이 이러하구나 라는 여러분들이 좀 느낌과 감을 좀 체득을 하시면 이런 문제들 그래도 좀 접근하실 때 최대한 근접한 답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출된 거는 우리가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부가가치세를 초과 환급받았다는 얘기는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매입세액이 더 커서 환급이 일어났을 텐데 과다하게 환급받았으면 사실은 더 토해내야 되는 세금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과소신고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면 당연히 과소신고 또는 우리가 초과 환급인 경우에도 과소신고가 동일하게 붙거든요. 초과 환급,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거고 해당 가산세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상당해. 그래서 지연 납부 가산세까지 같이 붙을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정 이자 상당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부가가치세를 초과 환급받았다라는 의미는 과소신고했다. 과소신고했으면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언급을 했듯이 국기법상 과소신고 가산세와 지연납부 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당연히 그동안 공부한 내용으로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이 뭐가 됐던지 간에. 사실 일단 옳지 않은 것으로는 1번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셨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볼게요. 여객거래에서 발생한 여객거래라는 것이 이제 해외에 있는 거래를 얘기합니다. 외국법인하고 거래를 한다던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60% 가산세율이 맞아요. 원래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하고 무신고 가산세율이 있거든요. 무신고 가산세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훨씬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게 이제 맞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옳냐 틀리냐 이걸 여러분에게 묻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고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그 가산세액은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10%가 부과된다. 이것도 맞거든요. 과소신고 가산세 10% 맞아요. 무신고는 20%가 맞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소한 지문인데 생소한 지문을 틀렸다라고 찾아내라 라고 하기에는 조금 출제자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걸 정답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2번부터 이런 거를 딱 맞닥뜨리면 아, 이번 시험 망했네. 약간 이런 느낌 드실 수 있는 거 압니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푸셔야 돼요. 자, 3번 갈게요. 자, 법인세법상 서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누누이 설명드렸던 그 서류에 대한 내용이죠. 일단 기초 잔액 있고 단기 중 감소하고 증가에 대해서 유보 내역을 가산하고 가감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요건 이제 여러분 잘 찾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적을표다. 자적을표 이 얘기 우리 많이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 4번 갈게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에 24기 손익계산서에는 이자 수익이 3천만 원이 계상돼 있대요. 손익계산서 영업의 수익에 이자 수익 3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3천만 원 중에는 우리가 은행의 예금이자를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기간이 경과해서 미수이자로 계상한 500만 원도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안에 미수이자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대원칙은 회계상 발생주의 원칙으로 미수이자 계상을 했다 하더라도 세법은 이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세법은 이자 수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현금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회계상 발생주의 회계 처리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본 적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단기에 필요한 세무조정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자 수익으로 반영한 이 미수 이자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앞에 이제 3천만 원이 이자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손익계산서의 통 이자 수익을 알려준 거니까 지금 세무 조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잘 하시면 어렵지 않으셨다. 요거는 우리가 원래도 알고 있는 거였다. 자, 그다음 5번 다음 중 입금 및 입금 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입금과 입금 불산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입금 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 입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감자차익은 원래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죠? 그래서 원래대로 회계 처리를 하면 손익계산서상에 수익으로 계상이 돼요 안 돼요? 수익 계상이 안 됩니다. 수익 계상이 되지 않아요. 텍스상 감자차익은 어떻게 취급을 하죠? 입금이에요? 입금이 아니에요? 입금이 아니죠. 자본 충실화 목적에 따라서 입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도 아니고 입금도 아니다. 세무조정 있다 없다? 없다. 불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계에서 얘를 수익으로 계상해버렸다? 그러면 입금이 아닌데 수익으로 계상했으니까 입금 불산입 회계 처리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자산 수증 이익 중에서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거는 입금 불산입으로 하는 거 맞죠? 자,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았어요. 요게 바로 뭐죠? 자산 수증 이익이에요. 요게 바로 자산 수증 이익이죠. 현금을 수증받은 거. 자산 수증 이익을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수익으로 계상했죠? 이미 수익으로 계상했는데 뭘 또 입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합니까? 그렇죠. 손익계산서 상에 수익으로 자산수증 이익이 계상이 됐잖아요. 근데 텍스에서도 자산수증 이익에 대해서는 뭘로 봐요? 입금으로 보죠. 둘 다 의견이 일치했으니까 세무조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3번처럼 자산수증 이익 수익으로 계상했는데 얘가 보전에 충당이 됐다. 그러면 수익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을 하는 거예요. 세무조정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원칙이 바뀌는 건 아니다.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다음에 6번. 다음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나열한 것입니다.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손금 해줘야죠.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 직장 회식비 이런 것도 복리후생비잖아요. 당연히 들어가고요.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한테 사택 유지비는 원래 안 되는데 소액주주는 괜찮다 그랬어요. 직원이라던가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 유지비는 송금 인정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회사가 내야 할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송금 인정되죠. 야, 요게 또 이제 전부 다 송금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는 또 그래서 좀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었겠는데 의심하지 마시고 전부 송금 인정이 된다. 전체 다 더하면 얼마다? 550만 원이다. 맞죠? 550만 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갈게요. 자,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부분도 좀 지엽적인 내용이다 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거는 우리 돌아가셔가지고 교재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 보세요. 문제에 나왔으니까 출제가 됐으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고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송금 불산입 규정에 대한 취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를 해당 관련된 비용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에 미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세법이 원하는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손금 불산입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업무용 승용차라는 거는 첫 번째 업무용 승용차라는 거는 개별소비세법 과세 대상 차량이에요. 개별소비세법 과세가 되는 차량을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도로에 굴러다니는 일반적인 승용차들 다 얘기합니다. 화물, 트럭, 봉고차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영업용으로 쓰는 거 말고 일반적인 자동차는 다 업무용 승용차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게 용어가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했던 것 뿐입니다. 동일해. 대상은 동일한데 용어가 부가가치세에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하는 거고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된 대상이 되는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에서 제외한다는 틀린 얘기죠. 그냥 이거 자체가 이 대상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업무용 승용차를 직접 나의 사업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렌트카를 운영한다던가 운수업에 사용한다던가 리스 차량으로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나의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게 1번이죠. 운수업 등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문장이에요, 얘는. 됐나요? 자, 두 번째. 그럼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은 뭐냐? 관련 비용은요, 자동차에 사용한 모든 비용이 몽땅 다 포함돼요. 몽땅 다. 뭐 유류세, 주유비, 뭐 자동차세, 통행료, 뭐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싹 다 들어가요. 수리비, 수선비 다. 그래서 보시면 해당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을 말하고 자동차세, 통행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어요. 자동차세, 통행료, 그냥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게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관련 비용에 대해서 해당 사용 내역을 봤더니 업무 외에 사용했다. 이 업무 외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손금 불산입하겠다는 게 대략적인 이 규정의 개괄이에요.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 교재에 있거든요. 기본서에서 한 번 더 정독해보시고 이 문제 다시 보시고 딱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이상은 출제를 뭐 계산 문제 이런 거 당연히 안 나올 거고 우리 회계관리 1급에서는 요 정도 내용, 우리 지금 여기 7번에서 출제된 요 정도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내국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에서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송금불산입한다. 요게 이제 맞겠죠. 됐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미처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난해한 문제였겠지만 마찬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쭉 읽어보셔가지고 너무 확실하잖아요. 3번은. 이런 것들 찾아내시면 돼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세법 공부를 해왔으니까. 자, 그 다음 8번. 다음 자료에 따라서 서울의 24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덩치가 좀 큰 문제고요.
우리가 이제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단편적으로 공부를 해왔고, 문제에서도 뭐 1개년도에 대한 평가손실 세무조정하여라 요 정도로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어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3개년도에 걸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세무조정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 그러면 답 찾는 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를 어렵게 느끼시는 거하고는 별개로 해볼게요. 자, 24기 세무조정을 할 거고 1번은요. 22기에 취득한 내용입니다. 자, 서울은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주권 상장 법인 용산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22기에 주식을 이제 취득하죠. 이렇게 취득했을 때 500만 원짜리 주식을 취득한 거예요. 취득 가액이죠. 이거 취득 가액, 이거 이제 회계입니다. 회계고, 여기서 이제 제가 세법을 비교해서 같이 스토리를 따라가 볼게요. 세법도 마찬가지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500만 원. 뭐 이게 다를 이유는 없죠. 근데 22기 기말에 12월 31일에 평가를 해버렸죠. 평가를 해서 현재 종가가 400만 원이 되는 바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1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거예요. 평가 손실로 계상하게 된 거예요. 평가 손실 100만 원을 계상을 해버렸어요. 세법은 이러한 평가 손실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손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세무조정을 우리가 해야 돼요? 22기에 어떤 세무조정을 해야 돼요? 손금, 불산입. 옆에다가 따로 해볼까요? 손금, 불산입. 평가 손실 100만 원 뭐예요? 유보로 남겨놔야 되죠. 이런 세무조정 들어가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23기에 됐더니 용산이 주식의 종가 800만 원으로 회복됐어요. 800만 원으로 회복됐고 서울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500만 원이었다가 지금 평가 손실했기 때문에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요? 400만 원이 됐죠. 장부가액 400만 원이었는데 이제 23기 기말에 800만 원이 됐으니까 평가 이익으로 400만 원 계상을 한 거예요. 지금 평가 이익으로 400만 원 계상한 거예요. 그래서 23기에 평가 이익으로 400만 원을 계상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장부상 주식가액은 지금 얼마다? 800만 원이고. 장부상 주식가액은 800만 원이고 우리가 평가 이익으로는 400만 원 계상한 거예요. 지금 따라오죠. 이거 당연한 얘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세법은 평가 이익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뭔 소리냐? 평가 이익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금 불산입할 겁니다. 평가 이익에 대해서. 평가 이익 400만 원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발생하는 이 유보 항목들은요. 지금 해를 거듭했죠. 22기, 23기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어디에서 관리되고 있을까요? 자적을표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그럼 자적을표상으로 23기의 자적을표상 유보 잔액은 얼마일까? 전기에 지금 평가손실 100만 원이 있었어요. 유보 100만 원이 있었는데 단기에 마이너스 유보 400이 생겼죠. 그렇죠? 그럼 요 시점에 유보 잔액은 얼마일까? 3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300만 원이 있겠죠. 마이너스 유보 300만 원이 있겠죠. 자, 24기로 이제 갈게요. 서울은 24기 중에 용산의 주식을 1000만 원에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자, 24기에 이제 처분을 하죠. 처분을 해서 현금 1000만 원. 주식 800만 원. 왜냐하면 장부가가 800만 원이니까. 지금 손실했고 이익 봐서 장부가가 800만 원이니까 장부가 800만 원을 뺀 거예요. 그리고 처분 이익으로 200만 원 잡았습니다. 자, 이제 세법상 처분한 처분이익이 얼마 나오는지 볼게요. 자, 세법상 처분은요. 일단 현금 1000만 원 들어오는 건 똑같은데 주식의 장부가가 얼마예요? 주식 그동안 안 건드렸잖아. 취득가 500만 원 그대로 해야지. 맞죠? 그래서 주식 취득가 500만 원 넘어올 거예요. 그럼 처분 이익은 얼마가 돼요? 500만 원이 돼요. 자, 회계상 수익은 200만 원. 세법상 입금은 500만 원이 돼야 돼요. 자, 20만 원이 500만 원으로 돼야 된다. 이때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금 산입. 맞나요? 입금 산입 처분 이익. 300만 원 유보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이 문제는 뭘 묻는 거냐면 24기의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24기 세무조정 얘만 찾으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스토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요걸 요령 있게 풀려 그러면 세법상은 무슨 짓을 하건 간에 취득가가 변하지 않아. 그러면 세법상 처분이익은 얼마일까? 취득가 주식 500 빼면은 처분이익 500이겠네. 그런데 여기서 회계 처리한 거 보니까 이익을 200으로 잡았네. 그러면 24기에는 입금 산입이다 하고 정답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제일 빨라요. 맞죠? 근데 이거를 지금 처음부터 세무조정을 해서 따라오면 조금 시간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뭘 지금 묻는 문제인가를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요렇게 쭉 따라오는 거래는 제가 여러분에게 세무조정을 하는 감을 좀 더 익혀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풀어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자적을표에 남아있던 이 유보 있죠? 잔액 유보, 요거 마이너스 유보 300. 얘가 지금 단기 매매 주식이 최종적으로 처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싹 다 추인되는 결과가 일어났죠? 요거까지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다. 됐죠? 자, 요런 내용이었다.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24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세법상은 취득가액이 변하지 않는다. 그거 따라서 세법의 회계 처리를 해보시면 풀 수는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9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3일의 24기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하고 정률법의 감가상각 범위액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액법하고 정률법의 감가상각 범위액을 구하는 방법도 서로 다르다 그랬어요. 요걸 이제 구할 때 재무상태표에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구하냐, 북밸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구하냐 요걸 보라 그랬어요. 일단 얼마짜리죠? 500만 원짜리 기계를 구했네요. 500만 원짜리 기계를 샀고 23기 기초, 23기 말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그러니까 이번에 24기니까 기초죠.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북밸류가 얼마예요? 장부가액이 300만 원이죠. 특별히 상각 부인액은 없다고 했으니까 요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액법 한도는 어떻게 구해요? 취득가액에다가 정액법 곱하기 0.2%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되겠죠? 자, 정률법 한도는 어떻게 구해요? 북밸류, 미상각 잔액에다가 곱하기 4.51 이렇게 정률법 상각률을 곱하는 거예요. 됐죠? 정액법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곱해 볼게요. 300만 원에 0.451 하니까 1353. 135만 3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이렇게 정액법하고 정률법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와가지고 전기에 넘어온 유보가 있다. 그러면 유보를 가산해 줘야 되는 거죠. 미상각 잔액에다가 유보를 가산해주고 0.451을 곱해야 된다. 그 내용까지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3일에 24기 기업업무 추진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수행하고자 할 때 기업업무 추진비 송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사실 기업업무 추진비 송금산입 한도액 계산 문제도요.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12월에 아주 작정하고 또 냈죠. 이렇게 12월에 작정하고 냈어요. 기업업무 추진비 송금산입 한도액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도액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계산은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 한도, 기본 한도가 있죠? 기본 한도 1200에 중소기업 3600. 됐나요? 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1200만 원 기본 한도로 가요. 그리고 사실 이 기본 한도를 적용할 때는 사업연도도 봐야 되거든요. 봤더니 2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사실 뭐 사업연도 12개월이라 가지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사업연도까지도 혹시 틀어져서 더 어렵게 나오면 요거 사업연도 적용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럴 문제는 없다. 자, 두 번째 한도 뭐예요? 수입금액 기준이죠. 자, 수입금액 기준 한도인데 얘네 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하는 게 총 한도입니다. 더한 게 총 한도예요. 자, 수익금액 기준 한도는 여기 제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계산하면 돼요. 수익금액이 100억 원까지는 0.3을 곱하고 500억 원까지는 0.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난감해 하셨을 포인트는 뭐예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이 포함돼 있다. 1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사실 우리 교재에서 예제에서도 다뤄주지 않았고 연습 문제에서도 다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출제를 했죠. 이건 이제 재경관리사 가야지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는 이제 학습 능력이 생기는데 이게 그냥 기출문제에 나와버리니까 이 출제를 그냥 해버리니까 참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요거까지도 공부를 좀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100억 원인데 요건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여러분 원래 이제 수익 금액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했었어요? 일단 100억 원까지는 0.4% 곱하면 돼요. 자, 100억 원을 초과하는 거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전체 매출액은 300억 원이거든요. 300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게 얼마예요? 200억 원이죠. 그럼 200억 원에 대해서 0.2%를 곱하는 게 이제 특수관계 매출 없을 때예요. 됐죠? 이렇게 하면 특수관계 매출 없을 때 이렇게 계산해서 2개 더하면 돼. 근데 특수관계 매출이 지금 100억 원이 있잖아요. 그 특수관계 매출 100억 원을 별도로 다시 쪼개줘야 돼요. 일단 원래 그냥 일반 매출 100억 원에 대해서 0.2%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0.3% 했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 100억 원에 대해서 0.2%를 하는 거예요. 0.2%. 그런 다음에 또 특수관계 매출이 있잖아요. 얘가 이제 특수야, 특수관계. 특수관계 매출 100억 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0.2%를 적용하는데 얘에 대해서는 접대비를 10%만 줍니다. 한도를. 요걸 이제 더한 게 수익금액 한도예요. 자, 100억 원은 3천이죠. 100억 원의 0.2는 2천이에요. 100억 원의 0.2는 2천이고 2천의 10%니까 뭐예요? 200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얘는 얼마냐면 5,200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200에 5200 더하면 6400입니다. 6400. 6400이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가 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었던 분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재를 보고 조금 더 딥하게 공부를 해서 그 해당 내용을 그래도 감을 잡고 이해를 했다 그러면 푸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난감하게 어려워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